안녕하세요. 9월 24일 제4주차 발명교육과 스토리텔링 화학 강의에 대한 원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원래 혼합물의 분리도 조금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안 돼서 거기까지만 했어요. 오늘은 이제 혼합물의 분리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시간이 되면 그 화학결합에 대해서 화학결합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화학결합에 대해서도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혼합물의 분리는 일단 화면을 분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성질들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된다, 활용한다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거름, 증발, 증류, 결정화,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이거 말고도 뭐 검색해 보면 더 있겠지만 그래도 화학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분리 방법이 이런 것들이에요. 일상생활에서도 분리는 많이 하죠. 뭐 우리가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종류별로 분리를 해서 각각 버리는 장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버리죠. 그것도 일종의 분리예요. 집에서 뭐 음식 할 때도 적절하게 막 섞었다가 또 필요 없는 건 또 내보내고 할 때 또 분리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이제 물리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걸러서 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잘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가정에서 하는 분리는 거름이 가장 일반적인 분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써가면서 해야 되니까 일단 제목만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 노트를 열고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분리하는 거는 거름이라 그랬죠, 거름. 거름이라는 거는 적당한 틈을 가진 망에다가 입자 크기가 다른 혼합물들을 통과시키면 가느다란 입자는 빠져나가고 굵은 입자는 체에 걸러지는, 체에 통과하지 못하고 위에 남게 되는 건데 요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름이라고 해요. 이 작은 공사장에 가면 이제 시멘트나 모래 같은 거를 망에다가 막 거르는 작업을 하는 것도 있는데 한두 명이서 작업할 때 이 화학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거름 종이를 이용하죠. 할 때는 거름 종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 자, 요게 이제 거름 장치를 조금 어설프게 나타낸 거예요. 일단 그림을 설명을 하면 깔때기가 있습니다. 깔때기, 펀넬이라고 하는 깔때기가 있고 깔때기 안쪽에 거름 종이를 잘 접어서 붙여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용액이 담길 만한 비커를 설치하고 이제 막 흙탕물을 좀 깨끗한 물과 흙으로 분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위에다가 흙탕물을 붓는 거죠. 흙탕물을 붓고
가만히 놔두면 이제 이 거름종이가 아무래도 물을 통과시키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비커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보면은 요 아래쪽에 그 흙 같은 거, 흙이나 모래나 지저분한 찌꺼기가 이제 가라앉게 되고, 깨끗한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온다. 요거는 그림이 약간, 안 좋은데, 보통 깔때기가 옆에서 보면 Y자 모양인데, 한쪽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걸러서 나오는 그 액이 이쪽을 아무래도 흡착력이 있으니까 뾰족한 쪽으로 몰려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비커를 이쪽 긴 쪽에 벽에 붙여서 바닥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액체가 여기서 내려올 때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운데로 떨어지면 막 튀어서 이쪽 비커 밖으로 소량이 넘쳐나기도 해요. 물이면 상관없지만 화합물인 경우에, 시약인 경우에 막 튀면은 위험하니까 가능하면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또 튀면서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깔때기가 비스듬하게 잘려 있고 이 비커의 벽을 타고 흐르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다. 요것이 이제 거름이에요, 거름. 일상생활에서는 거름을 이용하는 게 제일 많은 게 내가 보기에는 커피 내리는 거예요. 드립 커피라고 해서 집에서도 내려 마시잖아요. 뭐 여러분도 아마 커피를 좋아한다고 하면 직접 집에서 내려서 마시지 않을까? 아니면은 커피 기계 있는데 가서 버튼 눌러서 마시든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커피 그 원두 속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 맛을 내는 그 원료들이 있고 화합물들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향을 내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원두를 막 갈아서 물에다가 이렇게 섞으면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의 성분이 물에 녹아 들어가게 돼요. 그것은 이제 거르면은 찌꺼기인 커피는 위에 남고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의 성분이 용액의 상태가 돼서 밑으로 통과하게 되죠. 여러분은 얼마나 커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커피도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집에서 다 내리는 장치를 해서 마시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 그 또 유행하는 거는 더치 커피가 있죠. 찬물에 녹여서 걸러서 마시는 게 더치 커피예요. 찬물에는 잘 안 녹기 때문에 천천히 걸러서 몇 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걸러서 마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카페인이 상대적으로 덜 녹아 있다. 카페인이 많이 감소돼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도 좀 깔끔하다고 그러죠. 대세는 더치커피예요.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또 잘 모르는 커피 중에 사이폰 커피라고 있어요. 사이폰 커피. 사이폰 커피는 요즘 별로 그렇게 카페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인기가 좀 예전에도 뭐 그렇게 유행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사라져가는 그런 추세인데 사이폰 커피는 아주 뭐라고 할까 순간적으로 뜨거운 물에 녹여서 즉시 내려 마시는 커피예요. 시간도 아주
뭐, 이제 막 걸러지는 그 시간만 따지면은 한 30초 정도?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이제 긴데, 실제로 커피가, 막 녹아서 내려오는 그 과정은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향이 아주 뭐 신선하다. 물론 원두에 따라서 맛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네, 사이폰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사이폰? 사이폰은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액체를 덜어내는, 뭐, 쉽게 얘기해 덜어내는 그런 장치다.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액체를, 어, 중간에 높은 장벽을 거쳐서 이동시키는 장치를 사이폰이라 그래요. 보통 이제, 에, 액체가 여기 이렇게 들어있고, 빈 그릇이 옆에 이렇게 아래쪽에 놓여 있다고 하면 여기 있는 액체를 이쪽으로 옮기려면 직접 끼우려서 따르는 방법도 있지만 사이폰이라는 방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높은 장벽을 거쳐서 안전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예, 이동시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냥 놔두면은 얘가 저절로 이렇게 이동할 가능성은 없죠. 그렇지만 무슨 장치를 이용해서 한번 여기 액체를 이 기둥을 꽉 차게 채워서 요 높이보다 낮은 데까지만 한번 이동시키면 여기까지만 이동시키면 이제 높이를 봤을 때 이 높이보다는 아래쪽으로 이제 이 관을 채우기 시작하면 압력 차이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액체가 내려오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액체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다 없어질 때까지 이 높은 장벽을 거치고 아래쪽에 있는 빈 용기에 액체가 옮겨진다. 이런 걸 사이폰이라고 한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사이폰이라는 거는 압력을 이용해서 액체를 높이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장치다. 우리는 진도를 그렇게 빨리 나갈 필요는 없으니까 다음에서 한번 사이폰을 검색을 하면 사이폰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벌써 사이폰 커피나 사이폰 커피 머신이 뜨죠. 별로 요즘 사용하지 않지만 사이폰을 검색을 하면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하게끔 만든 아이디어 제품에는 사이폰 펌프가 있어요. 사이폰 펌프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그림으로 보면 처음에 관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를 채워야 되는데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액체가 채워지지는 않잖아요. 이쪽에다 입을 대고 빨아당기거나 그러면 되긴 되지만 가만히 놔두면 되질 않으니까 그때 이제 아까 그런 장치를 이제 이용하는 건데 석유 같은 거 이제 석유 난로에다가 옮길 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생겨서 뭐 정확한 그림은 어디를 봐야 저렇게 생겼으니까 정확한 그림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관이 요렇게 생긴 게 이제 뭐 자바라라고도 하고 사이폰 펌프라고 해요. 여기 이제 마개가 있는데 보통은 닫아놓고 여기를 막 주물렀다 피면은 이제 주물렀다가 필 때 압력이 이제 낮아지니까 액체가 이렇게 쭉 빨려 올라가서
결국은 이 옆에 가지를 타고 내려가요. 몇 번, 한 10번 정도 막 주무르면 액체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한 번 흘러가기 시작하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중간에 멈추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마개를 열면 돼요. 그럼 공기가 들어가서 각각 이 중간에 있던 게 양쪽으로 분리돼서 떨어지면 끝이에요. 아니면 얘를 높이 올리든지, 올리는 것보다 마개를 여는 게 좋죠. 압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높은 장벽을 거치면서 다른 쪽으로 액체가 이동한다. 연관 검색어로 보였던 이 사이폰 커피나 커피 머신은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체로 모양은 비슷하죠. 조금 여기 이제 알코올 램프를 이용해서 열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사이폰 커피로 내려 마시는 거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알코올 램프 쓰러뜨리면 불 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다른 가열 장치를 요 좁은 공간에 두기도 불편하고, 예전에 이제 나는 그 사이폰 커피를 이제 그 기계를 샀는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아까 봤죠? 사이폰 커피인데, 얘는 지우고, 한번 요 원리도 한번 그냥 어차피 사이폰을 배우는 거니까 이게 이제 원통에 여기 거름 종이, 여기서 이제 천으로 된 거름 종이를 써요. 융으로 된 거름 종이를 쓰는데 여기 천을 이용한 건데, 그리고 위에 있는 기둥은 중간에 깔때기처럼 긴 막대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열려 있는데 바닥에 닿을랑말랑한 정도로 길게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름종이나 거름선을 넣고 커피를 여기다가 먹을 만큼 가루를 채우는 거예요. 물은 이제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이나 뜨거운 물이나 물을 여기다가 적당히 이렇게 채웁니다. 뭐 아무 변화가 없겠죠. 그래 놓고 이제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면 이 물이 뜨거워져서 막 끓으려고 그래요. 그럼 끓으려고 하면 요 공간이 이제 공기가 들어있는 건데 어차피 공기도 압력이 커지면서 끓으면은 수증기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 수증기의 부피는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압력이 커져서 이 수면을 밀어내는 거예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럼 이 밀면은 얘가 어디로 가느냐? 밀려서 일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이 끓을 정도로 이제 기체가 발생해야 되니까 끓는 물이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끓는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커피 가루들을 통과해서 위에 막 채워지죠. 그래서 계속 열을 가하면 이 물이 계속 수면이 낮아지면서 요 입구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물이 올라가서 물이 한 이만큼 정도 차요.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막 끓는 물인데 이걸 막대로 살짝 저어주고 불을 끄면 다시 식으면서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처음에 이렇게 물이 올라가는 그 상황을 사이펀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압력의 차이 때문에 밀려 올라간다. 우리 집에 있는 이 사이펀 커피인데 한번 어떻게 된 건가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을 보면 좋은데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가 보죠. 다시 사이폰 커피가 어디 있나? 어, 내가 있는 곳에 손님이 이제 두 사람이 와갖고 사이폰 커피를 타서 이제 준 적이 있는데, 음, 어디가 지금 제일 좋은가? 아까 얘기를 했죠. 장치는 뭐 거의 똑같습니다. 음, 다른 사항은 없어요. 커피를 넣고, 물을 채우고, 이제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서 밑에다 대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워낙 물이 차갑고 양이 많은데, 알코올 램프가 화력이 약해서 잘 안 끓었어요. 그래서 밑에 받침대를 받치고 해서 이제 겨우 끓었는데, 그때쯤 되니까 벌써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막 끓으려고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위에도 물이 약간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된 상태를 보면 이제 거의 이 플라스크에, 원통 플라스크에 이제 바닥이 보일 정도예요. 더 이상 안 올라갈 정도의 위에 막을 열고 잠시 저어준 다음에 불을 끄면 이제 어떤 사람이 막 보고 감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 이제 빼니까 여기가 식으면서 다시 위에 있던 물이 이렇게 내려가죠. 마치 이거는 뭐 커피 마시는 뭐라고 할까, 느낌보다는 실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냥 좀 색다르게 마신다. 뭐, 요런 거 말고는 그렇게 뭐, 커피 맛이 좋다. 이런 것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폰 원리와 사이폰 커피, 얼음에 관해서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분리법은 증류가 있고 증발이 있어요. 책에는 증발을 먼저 했으니까. 증발과 증류. 이건 전부 이 휘발성 고체 플러스 혼합물. 그러니까 소금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금물이나 설탕물, 바닷물 이런 것처럼 어떤 고체가 물에 녹아 있을 때 증발이라는 것은 고체를 분리하는 거, 용지를 분리하는 거. 증류라고 하는 것은 액체를 따로 모으는 거를 증류라고 해요. 물론 고체도 모으고 액체도 모으면 좋은데 뭐 경제성을 따지면 그럴 필요가 없을 때 그냥 우리는 고체만 필요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담수인 물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닷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닷물을 이제 잔뜩 가지고 와서 소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때는 증발을 이용해요. 바닷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바닷물이 아닌 담수, 민물을 얻겠다.
때는 이제 증류라는 거를 이용합니다. 원리는 다 뭐 비슷한데, 바닷물을 적당히 채취를 해서 액체를 날려버리면 고체가 남을 것이고, 액체를 끓이는데 그 끓은 수증기를 적절하게 다시 식혀서 모으면은 그게 이제 증류가 되는 거예요. 사진으로 한번 보죠. 자, 이 사진은 염전이에요, 염전. 신안 앞바다 염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규모 염전인데, 바닷물을 이렇게 모았다가 일주일 정도 가만히 놔두면 수분이 다 이제 증발을 하고 바닥에 소금이 쌓이죠. 그 쌓인 거를 긁어 모아서 정제를 하면 좀 더 순도를 높이면 우리가 먹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요 사진이 이제 증류 사진이에요. 해상도가 좀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닷물이 있다고 하고, 뭐 쉽게 얘기해서 바닷물이다. 장치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게 장치를 만들죠. 여기 가지 달린 관이나 애초부터 가지 달린 플라스크를 여기 설치하면 되고, 가지 옆에 적절하게 또 연결을 해서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영어로는 콘덴서, 우리말로는 냉각기. 이쪽은 뭐 그냥 용액 증류에서 나오는 액체를 받는 리시버죠. 뭐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바닷물을 가열을 하면 이제 여기 소금이나 기타 그 염들이 녹아 있지만 소금은 쉽게 뭐 액체로 되거나 기체로 되질 않으니까 여기 남아 있고 물이 이제 끓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옆에 가지를 보고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려나게 돼요. 그럼 이 수증기가 가다가 냉각기 안으로 들어가면 이 냉각기는 관이 가운데 통과되면서 주변에 또 잘 만든 그 유리 제품인데 액체를 이 속에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이 관을 감싸면서. 그래서 찬물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쪽 온도가 뭐 한 20도 전후로 될 테니까 뜨거운 수증기가 100도짜리 수증기가 왔다가 관으로 들어가면서 곧바로 냉각이 돼서 액체로 바뀌고 액화된 이 그 이제 물이죠. 물이 관을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혼합물에서 증발할 때 이 수증기는 순수한 물이에요. 뭐 소금이나 기타 염분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이 증발했다가 다시 연결이 돼서 모아지는 과정이니까 여기 이제 증류액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 경우에는 순수한 물이다. 정수기를 통과한 것보다 더 순수한 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비휘발성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에서 액체를 모으는 과정, 이거는 증류라고 하고 고체를 모을 때는 액체를 날려버리면 되니까 이는 증발이라고 한다. 이 온도계는 원래 이 가지 입구에다가 온도계 밑부분이 놓이게 설치를 합니다. 이거 너무 내려왔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증류라고 하는 것이 단순 증류가 있고 분별 증류가 있습니다. 단순 증류, 분별 증류. 쓰다 보니까는
여기도 중류라고 써야 일반성이 되죠. 이 비휘발성과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단순 증류예요. 일단 비휘발성 고체와 액체 혼합물은 단순 증류. 이거는 액체가 끓어서 기체가 됐다가 냉각이 돼서 액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 단계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1회. 분별 증류는 액체끼리 섞여 있을 때 휘발성, 액체, 혼합물에서 각각의 액체들을 분리하는 것. 이거는 이제 쉽지는 않지만, 액체에서 기체로 됐다가 다시 액체로 냉각이 돼서 액체로 되는 과정이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백 번, 여러 번 진행이 되는 거다. 증류 장치를 뭐 몇십 개를 사용하느냐, 그런 거는 아닌데, 아주 장치는 단순하지만 이런 게 여러 번 일어납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여기는 이건 증류예요. 단순 증류. 자, 요게 이제 분별 증류 장치인데, 단순 증류하고 지금이 분별 증류하고 핵심적인 차이, 어느 부분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게 어딘가. 냉각기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얘는 이제 온도계 설치를 제대로 했습니다. 여기. 가지, 바로 입구에 이제 온도계 그, 뿌리 부분이 위치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제일 핵심 부분은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가는 요 기둥이 길고, 이 기둥 사이에 비즈라고 되어 있죠. 유리구슬 같은 거를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촘촘하게. 쉽게 얘기해서 유리구슬.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여기 이제 열을 가하면 히팅 멘틀이라 그래서 한 군데 집중해서 막 열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이 플라스크를 감싸면서 전체가 골고루 열을 받게 해서 폭발하거나 튀거나 하는 거를 가능하면 방지하는 열 공급원입니다. 그럼 이제 얘가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유리들이 여기 가득 채워 있으니까 얘네들을 피해서 유리구슬의 벽을 타고 가겠죠. 그럼 가다가 이미 식어버려요. 그럼 다시 액체가 되는데 액체가 내려오다가 또 여기 뜨거운 게 올라가니까 잠시 후에 다시 또 끌어가지고 기체가 돼서 올라가다가 또 막 조금 올라가다가 또 식어서 액체가 되고 이게 유리구슬이 여기 잔뜩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벽을 타고 올라가는 중에 증발과 응축, 증발과 응축, 증발과 응축 이런 거를 몇 번 반복하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만큼 많이 반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왜 분리하는 원리가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제 휘발성 액체 혼합물이니까 물도 약간씩 증발을 하고 또 휘발하는 게 알코올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말하는 술 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냥
간단하게 나타내는 건데 1대1 에탄올 물 혼합물이 있다. 에탄올은 78도쯤에서 끓고 물은 같은 조건에서 100도에서 끓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휘발성이 에탄올이 좀 더 휘발성이 크죠. 큰 휘발성. 우리가 주사 맞을 때 에탄올 묻힌 솜으로 한번 피부를 소독하면 한 몇 초 안 돼서 말라버리잖아요. 물이었으면은 뭐 1, 2분 계속 갈 텐데 그만큼 얘는 휘발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까 그 분별 증류 장치를 생각하면서 보면 처음에 여기서 이제 수증기가 이렇게 될 때는 뭘로 표시를 할까요? 이제 액체가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액체는 1대1로 섞여 있지만 휘발성이 큰 게 더 많이, 더 빨리 증발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1차적으로 수증기는 아니고 기체가 이제 만들어지면 여기서는 에탄올하고 물이 1대1이 아니라 한 3대1 정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에탄올이 더 비율이 높은 그런 혼합물로 만들어져요. 휘발성이 더 크니까. 근데 얘가 이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액체로 되겠죠. 이 3대1짜리가 유리 기둥을 타고 가다 보면 다시 액체로 돼요. 3대1짜리가 또 증발을 해요. 또 증발해서 기체가 되면 어차피 이 중에서는 에탄올이 더 증발을 잘하니까 이번에는 뭐 한 4대1이나 5대1 이런 식으로 얘가 또 액체로 됐다가 다시 또 기체로 되면 이때는 한 6대1 이런 거를 이제 무한히 반복하는 거죠. 유리 기술의 그 벽을 통과하는 과정에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는 없지만 증발과 응축이 아주 여러 번 일어난다. 그래서 그 입구를 통과해서 나올 때쯤 되면 여기 나올 때쯤 되면 여기는 거의 이제 증발과 응축이 계속 반복이 돼서 천천히 올라와서 여기쯤 올 때쯤 되면 여기는 거의 순수한 100%는 아닙니다. 순수한 증발이 더 잘 되는 그런 기체가 만들어진다. 그 액체의 기체겠죠. 에탄올의 기체니까. 그 기체가 이제 냉각기를 통해서 다시 액화가 돼서 이렇게 모으는 장치에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는 그냥 물은 별로 없는 에탄올이 얻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이 단순하게 이 관에다가 유리 구슬만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휘발성이 있는데 더 휘발성이 큰 물질이 상당히 많은 비율로 분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름, 증발, 증류 중에서도 단순 증류와 분별 증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닫고요. 이 사진은 석유에서 여러 가지 혼합물들을 분리하는 그런 공장의 어떤 증류탑의 단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유를 이제 공급해서 집어넣어서 가열을 해요. 그럼 이제 1차적으로 가열을 해서 나온 게 계속해서 이제 히터를 통해서 가다 보면 이제 여기서 증발이 이루어지는데 증발이 이루어지는데 올라가다가 다시 응결도 되고 다시 증발도 되고 하다가 제일 높이 올라갈 때쯤 되면 휘발성이 강한 게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고 덜 휘발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제 휘발성이 강한 건 위에까지, 그렇지 않은 거는 밑에서 옆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런 게 다 한 가지로 섞여 있던 것인데, 이 증발과 응축을 반복하게 되면서 아주 그 휘발성이 강한 가솔린은 위쪽에서 온도가 조금 낮은 영역, 그 다음에 중류 같은 거는 이쪽에서 뭐 거축한 그런 기름 같은 거, 디젤 오일 같은 건 더 아래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표시한 건데, 이런 그 증류탑이 정유 공장에는 엄청 많죠. 대부분이 탑에다가 이렇게 이동시키는 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별 증류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분별 증류를 설명하려면 요 용해도 곡선을 또 잘 알아야 돼요. 약간의 비례식 계산 같은 것도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미 캡처해서 안 되겠네. 자, 용해도라는 건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물 100g의 용질이 얼마나 녹느냐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할 텐데, KNO3라고 하는 하얀색 고체하고 소금이라고 합시다. 소금이라고 하는 하얀색 고체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섞여버리면 상당히 골치 아프죠. 섞이면은. KNO3와 NaCl이 예를 들어서 얼마로 할까요? 음, 50g씩 여기 있는 거 살리려면 40g씩 있다고 할까요? 40g. 섞여 있어요, 이렇게. 하얀색 고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리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뭐 핀셋으로 찝어낼 수도 없고, 이때 이제 이거를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물리적인 성질이 용해도예요. 아까 중류, 분별 중류 이런 거는 이제 휘발성이 물리적인 성질에 이용이 된 건데, 어떤 성질이냐? 소금은 온도가 변해도 용해도가 거의 안 변해요. 40 아래쪽에 있잖아요. 40 아래쪽에. 물 100g에 80도가 돼도 40g 정도 녹고,
20도나 10도가 돼도 0도가 돼도 40g에 약간 빠지게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물 100g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소금만 생각해 봅시다. 80도라고 해봅시다. 80도에서 소금이 얼마나 녹느냐? 39g 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40g이면 1g 정도 지금 남는 거죠. 이거 약간 섞이 돼서 안 좋네요. 비례식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얘네들의 양을 안전하게 35g씩 80도에서 NaCl이 얼마나 녹느냐 읽어보면 39g 39g 녹을 수 있어요. KNO3는 몇 그램 녹을 수 있느냐? 40도면은 여기 벌써 이만큼 올라가니까 읽기도 힘들 정도네. 한 150g. 이게 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실제로 얘네들은 35g 밖에 없으니까 다 녹은 거죠. 얘네들이 이제 80도에서는 모두 용해된다. 얘를 이제 0도로 낮추는 거예요. 80도에서 0도로 이제 0도가 되면 NaCl은 쭉 가서 요만큼 녹으니까 한 36g? 이제 숫자로 된 테이블을 보면 정확할 텐데 약간밖에 안 줄었죠. 질산포타슘, 질산칼륨은 급격하게 저 위에서부터 급격하게 떨어져서 15g 정도밖에 안 녹아요. 근데 들어있는 양은 35g이잖아요. 소금은 이만큼 녹을 수 있고 질산칼륨은 15g 밖에 녹을 수 없는데 실제로 녹아있는 양이 35g씩 있으니까 소금은 여전히 녹아있는 상태죠. 이때 되면 0도로 되면 NaCl은 녹은 상태, 모두 녹은 상태. KNO3는 15g만 녹는다. 35g이 원래 뜨거운 온도에서 녹아 있다가 0도로 되면서 15g만 녹게 되니까 결국은 20g은 뭐냐? 석출이 되는 거다. 고체로 만들어진다. 액체에 녹아있던 것이 고체로 다시 이렇게 분리되는 거를 우리는 석출이라 그래요. 석출. 그래서 처음에 얘네들이 35g씩 섞여 있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순수한 KNO3를 20g을 따로 분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거를 분별 결정이라고 한다. 분별 결정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은, 시료들은 뭐냐? 하나는 온도에 대해서 용해도가 별로 변하지 않아야 되고, 다른 하나는 온도에 대해서 용해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제일 쉬운 건 이제 KNO3하고 NaCl이겠죠. 이렇게 분리하는 거를 분별 결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는 게 분별 결정이죠. 분별 결정.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의 혼합. 똑같은 원리인데, 예, 재결정이라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이 과정은 높은 온도에서 녹은 용액을 냉각시키는 거죠. 둘 다, 이 둘 다 원리는 높은 온도에서 녹은 상태. 혼합물들이 녹은 용액을 냉각시켜서 용질을 석출시킨다 하는 건데, 분별 결정은 말 그대로 얘네들은 분리, 둘 다 분리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분리법이에요. 재결정은 이건 또 왜 다음 사진에 들어가는 거지? 재결정은 이제 이런 그림을 떠올리면 되는데, 어떤 뭐 소금이다, 아니면 아까처럼 질산칼륨이다, 이런 식으로 화합물이 있는데 거기에 소량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소량의 불순물. 근데 우리는 화학 실험할 때 순도가 높은 게 필요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불순물이 없는 혼합물, 순수한 물질이 필요한데 소량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나요? 순수하지가 않다.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아까 염전 얘기를 했는데, 염전에서 물을 날려버리면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소금인데, 그때는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염화 마그네슘도 있고, 기타 다른 염들도 같이 막 녹아있죠. 물론 먼지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부분은 소금인데, 에, 불순물이 조금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빨간 색깔로 표시된 것들이 물이고 대부분은 검정색이에요. 이런 경우에 높은 온도에서 녹여요. 대부분 온도가 높으면 잘 녹으니까. 이 불순물은 워낙 작은 양이기 때문에 온도와 상관없이 녹아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녹이고 그 다음에 냉각을 하는 거죠. 용액을 냉각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 빨간 점들은 다 녹아서 안 보이는 건데 빨간 거는 여전히 녹아 있고 분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그 소금 같은 거 이런 거는 다시 고체로 만들어집니다. 이 소량의 불순물이 있는 거를 높은 온도로 올렸다가 냉각을 하면
그 불순물은 여전히 녹아있게 되고, 과량, 대부분 차지하는 어떤 제품들은 상당량이 이제 고체로 석출이 되는데, 이럴 때 이 석출되는 거는 비교적 순수하다, 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금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에서 순수한 물질을 얻을 때, 이때 우리는 재결정이라 그래요. 재결정. 이 석출될 때 이 말을 우리는 이제 결정화라고 하는데, 이게 결정화예요. 이제 리자를 붙여서 재결정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재결정은 비슷하지만 이건 분리라는 말보다는 순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불순물이 있을 때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 온도 변화에 따른 용해도를 이용하는 건데, 하나는 분별 결정, 하나는 재결정 얘기하며, 그 다음에가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는 추출이에요. 추출까지 하든지 그 다음까지 하든지 할 것 같은데요. 다시 사진을 보죠. 요게 이제 추출과 관련된 실험기구 그림입니다. 요런 그 기구 이름은 돈의 깔때기. 깔때기는 깔때기인데 이제 거름종이 대신에 열었다 닫았다 하는 코크가 있습니다. 조절 장치. 그리고 생김새는 이렇게 원뿔, 아래가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또 마개가 있어요. 여기 잘렸는데, 완벽하게 먹을 수 있는 마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는 오일, 하나는 물. 물과 기름 생각하면 돼요. 물과 기름. 하여튼 물하고 섞이지 않는 다른 액체들. 저희가 이제 추출에 대한 설명인데, 추출에 대한 설명인데, 그런 이제 물과 또 섞이지 않는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액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꼭 물하고 기름은 아니더라도 섞이지 않은 두 액체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혼합물이 있을 때 혼합물들이 막 시료가 있는데 혼합물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마개를 막은 다음에 막 흔들어요. 그러면 어떤 혼합물은 기름에 녹아 들어가고 어떤 혼합물은 물에 녹아 들어가겠죠. 우리가 비타민 하면은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 것처럼 비타민이 막 섞여 있을 때 수용성 비타민은 거의 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지용성 비타민은 거의 다 이 지방 쪽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혼합물을 두 부류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크를 열고 이 수용액층을 조심히 비커에 따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 액체니까 이걸 날려버리면 비타민이 얻어지죠. 다시 이제 비커를 바꾼 다음에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 녹아있는 오일층을 내린 다음에 또 오일을 날려버리면 지용성 비타민이 얻어져요. 이렇게 분리하는 거를 추출이라고 한다. 추출은 섞이지 않는
두 액체층에 선택적으로 용해시키는 거예요. 혼합물이 있으면 섞이지 않는 두 액체층에 선택적으로 용해시킨다. 각각의 층에 있는 액체들을 따로 모아서 액체를 날려버리면 용질들이 분리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유기물, 유기물의 분리에 사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인삼에서 그 사람의 그 몸을 건강하게 하는 성분이 사포닌인가 뭔가 있는데 그거를 따로 분리할 때, 또는 뭐 은행잎에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걸 또 따로 분리할 때, 유기물을 분리할 때 추출이라는 거를 사용한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이 이름이 조금 긴데 크로마토그래피예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 아무래도 얘네들은 설명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분리하는 방법을 이제 쭉 설명을 했죠. 이제 여기에 의하면 처음에 거름, 증발, 단순, 증류, 분별, 증류, 다음에 분별, 결정, 재결정, 추출, 설명하지 못한 크로마토그래피, 이 이제 보통 화학에서 많이 배우는 분리법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8가지의 분리법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7가지는 오늘 설명을 했고, 1가지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과제를 내줄게요. 과제. 어렵지 않은 걸로. 혼합물의 분리, 오늘 배운 8가지를 쓰는 건데, 설명은 아니고 분리 방법만 쓰는 거예요. 이 중에 8가지를 쓰고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무언가 따로 골라내는 겁니다. 7가지는 설명을 했고 1가지는 설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8가지 분리법을 쓰고 그 중에 오늘 설명하지 않은 것은 뭐다 이렇게 적어서 내는 거예요. 어려운 그 화학을 긴 시간 동안 듣느라고 여러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